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또 변수는 어떤 것이고 민심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글쎄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를 한 바퀴 삥 도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경부선을 타고 올라와서 서울로 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열심히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고 그리고 대체 여기에서 한 마지막 그 유세 발언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성환 평론가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구도로 보면 인물론 대 심판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로 보면은 2030 청년층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선거운동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종 기착지는 결국 이제 서울 광화문 주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양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는 청계천 주변에서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또 특이하게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어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특별 기자회견 이렇게 이름을 달았어요. 이게 이제 인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는 나다 이걸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번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심판론을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격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까지 민주당은 부패 세력이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 마찬가지 연장선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중심에서 유세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각 후보들이 움직이는 동선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재명 후보는 홍대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2030 세대를 많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건대와 강남역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표심은 청년층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락이 갈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 캠프 쪽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삼은 것은 부동층의 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당의 치열한 대결로 해서 결집이 돼 있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이은영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층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이제 그게 한 D-100일 정도 때는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들어오면서 점점 좁혀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에서 한 10% 정도의 부동층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사이즈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본인이 갖고 있던 지지율하고 엇비슷해요. 한 6에서 8% 정도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예측하기가 지금 힘들다. 이 사이즈가 지금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그 속성이라는 게 젊은 층과 수도권과 그다음에 중도 표심이었거든요. 딱 그 부동층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부동층이 어떻게 표심을 정할 거냐 이거는 근원적으로는 이 신세대, 그러니까 표현을 신세대라고 하기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신세대가 지금의 이 단일화라는 이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층, 특히 또 부동층 이 표심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단일화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단일화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는 게 단일화하는 사람 두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서 온전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게 있어야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자기 지지층도 지금 일부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는 또 상대적인 거라고 자기 지지층만 그래도 한 절반이라도 가져가면 그것도 받아가지고 앉는 후보 입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플러스 알파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지층의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또 상대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지지층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집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 결속력을 높인다거나
특히 4050 세력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더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2030, 특히 이제 젊은층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정 자체가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단일화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단일화 해버리는 일종의 좀 무시를 당한 듯한 그런 화가 나는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변수 중에 사이즈가 제일 컸던 게 단일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일화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유세장에서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죠. 안철수! 윤석열! 저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께 당선인이 되시면 건의를 드려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권 우리 부산 시민께 우리 부산 지자체에게 돌려달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도 신속하게 합당해서 우리 당의 가치와 목표의 외연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후보들은 단상에 섰지만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뭔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가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표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함으로써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의 속성에서 삼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과 20, 30대층과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삼자 구도였는데 그 양자 구도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표심의 이동이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미 윤석열 후보로 간 표는 가고 남아있는 속에서 이제 이 표심의 결집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표가 사표가 되어버린 거에 대한 반발심. 예. 그 표심도 분명히 투표장에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그 대세의 의식을 갖게 되는 대세 추종을 하는 그 부동표층에 있던 분들이 아 이제 단일화가 됐으니까 저쪽의 승기를 잡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동하는 세 개의 표심이 있는데 어디가 더 사이즈가 클 것이냐 그거는 결국 투표율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투표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전 투표율 36.93 네. 이것은 그냥 코로나19에 붐비기 전에 내가 얼른 해야지라든가 아니면은 당일날보다는 미리 할 때 해버리고 당일날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할까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36.93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벌써 가질 정도의 크기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꾸 기승전 단일화가 돼서 죄송하긴 한데 그 예. 의미가 저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반발 표심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변수도 있지만 그 표심이 반발 표심이 더 컸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양강 구도로 재편되어진 속에서의 진영의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사전 투표 의향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더 동료를 더 세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동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투표율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은 진행이 잘 됐습니다만 이제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 저 정도로 부실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본투표에 가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끝나고 아슬아슬하게 끝났다면 여기에서 또 뭐 예를 들면 불복의 문제라든가 이런 반발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비판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이번에 동원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투표자가 대거 몰리면서 나타났던 혼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본투표
할 때 그때 6시부터 7시 반까지도 똑같은 혼란이 발생하거나 똑같은 잡음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반복하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복하겠다 이런 요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부정선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런 빌미를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만약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어느 정도 불 것인지 이걸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내판 하나 세워가지고 확진자 여러분이 찍은 표는 어떻게 보관을 해서 어떻게 옮겨가지고 뭐 투표함에다가 다시 넣게 됩니다. 안내판만 하나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게 소동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내일은 제대로 좀 치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돌아보면은 의혹과 공방으로 얼룩진 느낌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대장동 문제 그리고 배우자 의혹인데 이건 영상으로 먼저 다시 한번 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크게 가닥을 잡아보면 대장동, 배우자, 그다음에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녹취, 폭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임팩트가 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에다가 양쪽에 의혹을 달아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소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선거 시작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기 시작한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원도 굉장히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대장동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프레임에서 좀차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허위 일용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무속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김혜경 씨 논란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과잉 의전 문제나 법인카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번 소고를 해보십시오. 배우자는 이번에 선거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고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장동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선거 한 2주 정도 남겨두었을 때부터 대장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분 논란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김만배 씨 녹취록이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구로 뭔가 저울에다 달아놓고 시작하면은 양쪽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의혹이 불리한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선거라는 게 기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막 초반에는 중반까지 넘어갈 때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국면이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왔던 대장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윤석열 후보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초박빙 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걸 그러면은 그냥 크게 다 지워버린다고 쳐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후보가 남는 거예요. 인물론이 남는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마지막에 남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후보가 안정적인 후보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들의 후보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김 평론가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의혹이 꺼내봤자
네. 반박이 바로 나오고 또 해명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 되는데 결국 양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쪽에서 갖고 싶은 해명만 이제 가져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니까 네. 그건 뭐 빼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중도층의 표심에는 어느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은 이제 대장동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예. 배우자 리스크와 그다음에 녹취록 대선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역대 대선에서 별로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도 표심층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특히 이번에 이제 투표 의향 조사를 해보면 여성층의 투표 의향이 남성층보다 훨씬 조금 더 4~5% 낮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성층 안에서도 주부층의 투표 의향이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부층이 어떤 중도 표심을 갖는 층이라고 한다면 물론 젊은 층도 중도 성향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 배우자 리스크와 그리고 그 녹취록에 따른 어떤 혐오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지고 사실 대장동 리스크는 그 진실을 찾고는 싶었을 거예요, 유권자들은. 예.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을 가버리니까 진영의 이슈화 돼버려서 예.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슈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투표는 내일입니다. 네. 남은 것들을 갖다 다 모아볼 때 내일 가장 큰 변수는 뭘까? 투표율에 따라서 또 각 정당은 어떻게 유불리가 나눌까?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일 투표율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전 투표가 37%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선거하고 대입해서 비교를 해볼 경우에 70% 후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 대선을 두 차례 대선을 한번 비교해서 연령별, 세대별 투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냐면요.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잖아요. 한 3% 이상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선거 막판에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평가가 나왔어요. 노년층이? 예, SNS를 통해서 대거 결집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실제 노년층 60대 이상 투표율이 그 당시에 81% 나왔습니다. 50대가 82%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체 투표율은 75.8%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40대는 75.6, 30대는 70, 20대가 68.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이제 후보가 당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럴 때 전체 투표율이 77.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60대 이상 투표율이 74%였어요. 아까 80%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대가 78.6,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40대부터 투표율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0대가 74.9, 30대가 74.2, 20대가 제일 흥미로운데 76.1%가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70% 후반의 투표율이 나오려면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투표율이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가고 여기에 자극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자극을 받은 노년 세대가 좀 더 투표하거나 40, 50대가 조금 더 투표한다고 가정해줘야 80%에 근접하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77% 투표율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이거보다 더 높게 투표율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안에서 과연 어느 정당을 투표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까. 예. 특히 여성층이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1% 정도 더 여성들이 더 투표를 더 많이 하는데요. 여성들이 얼마나 더 투표에 참여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께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내일 출구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다른 출구조사 할 때와는 또 다른 문제가 사전투표 때 37%가 이미 네. 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언제쯤이면 우리가 누가 이기겠구나 짐작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출구조사는 과연 제대로
먹힐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 준비하는 방송사가 뭐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 투표가 너무 높은데 거기는 출구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출구조사에 빠지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방향성은 맞출 것이다. 격차는 좀 못 맞출 수 있을지라도 방향성은 맞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빠지는 층이 그 확진자층입니다.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재외국민 빠지는데 어쨌든 이 확진자층은 고연령층도 많지만 지금 젊은 층도 확진자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측도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다. 아하. 맞추기를 좀 바라고 못 맞춘다면 반성을 크게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두 가지로 갈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대 대선을 보면 민주당이 이길 때는 다 3% 안에서 이겼어요. 예. 그만큼 어려운 선거를 민주당은 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꿀 때 민주당이 됐든 연장을 할 때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성공하는 대선이었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97년 대선에서는 1.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1.6. 그리고 2002년 대선에 2.3%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하는 선거가 된다. 3% 이상 만약에 이기는 선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좀 편차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락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997년 대선 같이 40만 표 차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론사로 맞추기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일 새벽 한 4시까지 저희도 개표 방송 준비를 같이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내일 7시 30분에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은 그냥 진중하게 네, 개표를 YTN과 계속. 함께 개표 방송을 끝까지 새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